탄핵안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 될 때까지 한다. 야당 국회의원 사이에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저들도 결과적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사이에 그럼 또 전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실 초선 의원으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 혼자 그냥 탄핵 표결을 하는데 돌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낯선 일이긴 했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서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 날 첫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단체로 불참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혼란스러우면서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혼란 속에 힘들어 하시는데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고 약속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약속과 설명 없이 표결에 그냥 불참해 버린다면 이건 국민들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탄핵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손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다. 다만 대부분의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3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죠. 그날 밤에 3시간 동안
투표하라고 들어오면서 동료를 한 4번 정도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국회를 계엄군이 침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침탈한 장면은 전 국민이 다 봤고 딱 표결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부결되고 나서 다들 침묵 속에서 다시 그 결의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 될 때까지 한다. 그게 한두 명의 지도부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사이에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 전 세계의 주요 매체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리당략은 좀 일정 부분 내려놓고 빨리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합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정도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12월 7일 토요일 날 거기 여의도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의도 공원을 지나는데 정말 아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 분노라는 에너지가 응축되면 이게 이렇게까지도 발현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올라온 그 탄핵안 1차 안의 내용이 도저히 저희 당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까지 포함된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은 적어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분들에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저들도 결과적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굳게 믿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너무 불안했죠. 너무 불안하고 박수 좀 받아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관계자 모두는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구금하려고 했잖아요. 비완 벙커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방첩사 구금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장난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께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해결도 안 하시고 해결도 안 하시고요. 대통령이 비상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시사관에는 내란 속에 이 마음대로 공항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법사위원장 역할이 뭔데요? 재판하는 겁니까? 수사하시는 겁니까?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아무리 저항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이 거대한 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의원들 목욕탕 이런 데 가면 목욕탕에서 붙잡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따로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나기도 하고 상임위 별로 그리고 뭐 친소 관계가 있는 의원들끼리 당 지도부에서는 그것도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의원을 몇 명 접촉했고 몇 명 설득을 했냐라고 당 원내 지도부에서 다 체크도 하고 그 현황판을 만들면서 뭐 그렇게 했던 뭐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된 하루하루가 아니라 뭐 시간마다 긴장된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열심히 국민의힘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즉시 하야하겠다고 했지만 하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좀 절박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 같이 동참해주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제법 많았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 윤석열의 2차 담화가 있었는데 2차 담화에서 윤석열은 극우여 뭉쳐서 나를 지켜라 라는 취지의 담화를 했어요.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확해진 거죠. 탄핵 말고는 길이 없다. 사일은 약간 좀 걱정하면서 나갔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7일처럼 그렇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어디까지 문제가 커질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고 그래도 힘을 보태하지 않겠나 싶어서 갔는데 굉장히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좀 이제 연대감도 생기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1차 때는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2차 때는 자유투표에 가까운 상황에서 투표에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뭐 물리적으로 투표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돌아가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일부이긴 하지만 저희 당 의원들도 탄핵안에 찬성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의사와 저 사람들이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들이 양심에 의한 결정은 최소한 다를 거다. 이 양심에 의한 결정이 최소한 더 클 거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숫자를 막 계산도 해보고 무슨 2차 방정식 풀듯이 막 그렇게 계산도 해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표결하는데 다 조용해졌어. 표를 어떻게 세냐면 표를 찍어가지고 300표니까 300명 들어왔으니까 가표, 부표 이렇게 가르잖아요. 근데 가표는 최소한 야당이 192명이니까 192표는 넘을 거고 여당은 108표니까 100표 남짓일 거고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돈 세는 개수기에다 갖다 세요. 이렇게 센다고. 의장석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이제 그 소리만 듣는 거지. 그때 표 세는 숫자가 100표. 200표인가? 192표인가? 198표인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하고 넘었구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탄핵 가결되었다라고 우은식 의장님께서 방망이를 3번 내리치셨을 때 그 소리가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오듯 들렸어요. 그리고 정신도 몸도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폭주하는 미친 기관차를 멈춰 세웠다 하는 안도감이 컸고 무사히 그래도 해냈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반응들은 애초에 이제 잦은 사퇴를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다음에 또 이어질 탄핵안 통과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그럼 또 전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애초에 받아들였던 그러한 당의 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시는 모습,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당한테까지 끝까지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드러나고 나니까 통치 불가능한 상태,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참 아이러니컬한데 국민의 힘이었어요. 이건 정당으로서의 국민의 힘이 아니라 보통 명사 국민의 힘이었죠. 국회 내로에서 많이들 모여 계셨고 매일매일 집회를 했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들었고 투표장에 들어온 순간 적어도 200표는 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표결을 하고 나서 무기명 투표를 들어가서 하고 나와서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그 고요, 긴장, 그거는 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안이 가결이 되던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다시 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것이고, 그 국민의 함성이 아마 그 탄핵안을 가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속으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국민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방법에서 들어오게 한 것. 그건 국민의힘이에요. 다섯 시에 의결되고 나서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 국회 사무처의 사무총장께서 갖다 주시면서 그래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굉장히 2차 계엄 얘기도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 총장님이 그 등본 하나를 들고 그다음에 의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입법차장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 3명이 가게 된 거고, 그때 최종적으로 그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한테 이걸 전달을 한 시간이 정확하게 7시 24분이었고 헌재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 혼란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조바심도 생기고 그 안에서 또 탄핵 반대 세력도 굉장히 커지고 갈등도 커지고. 민주당의 너무나도 많은 탄핵 남발과
재대책 예산 삭감, 청년들에 대한 예산 삭감 등등에 있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갔고 광화문에서 되게 놀랐던 점은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서 전 국무총리 한덕수 그분께서 이제 대행을 맡으셨는데 그럼 대행은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전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남편한테 아무래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탄핵 직전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꿈도 꾼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문이 잠겼는지 막 다시 재차 확인하고 진짜 그 환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혹시나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면 내가 지금의 이제 평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 선고 직전에는 굉장히 아팠죠. 너무나 분명한 사건인데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과정에서 거리가 온통 찬반으로 갈려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요건들을 이제 계엄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7조의 제1항의 헌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였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 준할 정도의 어떤 굉장히 대규모의 폭동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먹을 만큼의 아주 심각한 소요 사태가 있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야당의 뭐 탄핵소추 남용이라든지 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민주주의 원리 하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마음에 안 들면 이 횡포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당을 다수당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민주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 횡포를 멈춰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횡포를 부리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너네 총칼로 때려잡을 거야. 비상계엄 해가지고 쫓아낼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한국 전쟁이라든가 4.19로 데모가 나서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 등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왔던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누르거나 집권을 연장하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사한 것은 권력자가 했던 그런 권력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유사한데 그런 케이스가
유신 체제로 바꿨던 박정희 당시의 이제 비상계엄 72년도죠. 그리고 79년 말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81년 1월까지 이어졌던 전두환 시기의 이제 계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권력 남용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을 해버렸죠. 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평가 또 이후에 재심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평가를 받았죠. 5.17, 5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민주주의가 거의 이제 말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광주라는 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항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저항권 발동이 정말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60 항쟁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박종철, 이한열 사망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최소한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전두환이 타도하자라는 말을 한 차원 넘어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것이 현행 헌법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어지는 거죠. (80년도에) 5월 21일 날은 적십자병원 직원들과 적십자병원 차로 광주 시내 일대를 돌면서 헌혈 운동을 하고 5월 22일부터 27일 붙잡힐 때까지 도청에서 도청 항쟁 지도부 조사부장을 했던 김준봉입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고려시민대 들어갔거든요. 그때 나이가 22살이고요. 처음에는 막 5월 15일 막 학생들이 막 스크럼 짜가지고 막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씨 석방해라 막 하면서 스크럼 짜고 학생들이 데모니까 계엄군들이 와서 이제 학생들 그렇게 때리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보고 이제 시민 나이 든 사람들 보고 이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막 타격을 하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때 당시에는 뭐 별별 뭐 유언비어도 많이 떠돌고 했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이제 총을 들게 되니까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요. 수습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자. 이거는 의로운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참여했던 것이지 계엄군들한테 쫓기고 도망다니고 여가고 할 때 그럴 때가 이렇게 무섭고요. 아 여기서 내가 죽는 값이구나. 그 고문 받을 때는 그때 그 총을 맞아버릴 것인지 하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제 자신도 좀 기적이고 감사하고 그러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렸다는 한강 작가가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 80년 5.18의 그 민주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까지 학습이 돼서 이게 이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지 않느냐. 저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사무실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지금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인데요. 국회 경비대를 국회 사무처 조직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가 지킨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 TF를 했거든요. 경호기획관을 경호국으로 이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이 됐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였던 것 같아. 회전문으로 한 명씩 나가기에 제가 저 차도 문 열어주면서 그쪽으로 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일상이 이제 평온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체포조하고 싸운 데가 저 자리거든요. 저 자리. 예, 체포조가 일로 들어왔어. 여기까지. 장애물은 여기 다 있고 쪽문 여기서 만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저기서 막고. 예, 30명씩 해서 점점 늘어나니까 30명 들어올 때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막고 계속 막으니까 자신감이 붙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다 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무방비로 있었으면은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쪽에서 들어왔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막고 밀어서 저 끝까지 갔어요. 숫자가 우리가 월등히 많고 그러니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여서 이 모퉁이까지 밀어냈는데 물러났던 군인들이 바로 그 본청의 소통관 쪽의 모퉁이가 거길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습니다. 왜 베이스 캠프로 삼았냐면은 그 배낭을 메고 왔다는 소리는 주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모퉁이 쪽으로 밀렸던 계엄군이 또 보충이 되더니 정문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요렇게 돌아서 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절로 가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창문을 깨러 가는 거였는데 한번 가봅시다. 저게 그날 아침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이걸 보호 조치를 다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보호 조치를 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으로 보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의 임무는 이걸 잘 보존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 입고 들어온 바바리예요. 이 옷은 한 30년 됐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날도 날씨가 차가우니까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 얼굴 들고 나왔는데 그 이제 담 넘을 때 사진 찍혀가지고 이게 무슨 도포라는 둥 뭐 한복 입고 넘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낡았지. 이게 이제 그 탄핵소추 할 때 표적인데 누가 그림을 그려서 준 거예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비상계엄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결국 비상계엄했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였고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강화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그리고 87
이어서 또 촛불 시위, 그게 한국 국민들의 DNA가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를 지킨 건 보좌진들이거든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보좌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아직도 그런 뜨거운 어떤 가슴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걸 한번 느꼈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 이 과정에 있어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군인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보좌진이 막아준 장면들, 그다음에 본회의장까지 바리케이드 치면서 막아줬던 장면들, 저는 이런 장면들이 평생 기억될 것 같아요. 저는 본회의장 앞쪽에 그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그 본회의장을 다 막았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선명한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 앞을 지키고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계엄군에 맞서 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모여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던 그 순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날 중에 하루가 아닐까